자, 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한국경제TV 유주환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전거래 하락장 속에서도 군계일학의 모습을 보이며 급등한 해운조 이슈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흥하해운 전일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대한해운, HMM 같은 해운주들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전거래일이었습니다. 자, 해운주의 상승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말씀 주신 대로 연초 들어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해운주들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혹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 아시죠, 여러분? 바로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홍해를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 홍해 연안에 있는 국가가 예멘입니다. 그 예멘의 반군들이 핑계로 말로는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막겠다,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돕겠다 이런 명목으로 해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만 해도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요. 저 멀리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희망봉을 통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동 거리, 운항 거리가 6,400km가 늘어나고요. 운송 기간도 보름 15일이나 는답니다. 실예로 부산에서 유럽까지 가는 그 톤당이 과거에는 1,200달러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 남단으로 돌아가니까 2,400달러, 다시 말해서 운송료가 2배나 증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흥하해운이라든가 HM 등 이런 최근에 해운주들이 급등세 보고 있고요. 엎친 데 덮쳤다 그럴까요? 또 지난 3일 날에 이란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슐레이만 사령관의 사주기 그 추도식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100여 명의 이란인들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이걸 이란에서는 야, 이거 배후에 이스라엘, 미국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미국 쪽에서 우리는 전혀 관여한 게 아니다. 아마 그 테러범들의 소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진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자 급기야는 이란마저 나서고 있는 매우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해운주에 대한 관심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주 주가 줄줄이 뛰었는데 아직 못 사신 분들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을지 어떻습니까? 제가 참 이 부분은 약간 좀 난맥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야 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 사실은 작년 11월 달부터 2달 동안 우리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올 동안에요. 해운주 거의 못 올랐습니다. 어제 이제 급등세를 보인 감은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다른 주가의 상승에 비한다면 해운주가 분명히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는 틈새 시장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장 또다시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중을 매우 중시하는데 여러분들 계좌에서 약 5% 정도 예컨대 1억을 투자하신다면 500만 원 정도 수준의 해운주 투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너무 비중을 크게 늘리신 데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연초부터 미용기기 분야에서 반가운 수출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려온 해외 시장 본격 진출 소식 증권부 유주환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하이로닉에서 전해진 낭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이로닉이라고 하면은 리프팅 용도의 비침습 하이프, 집속 초음파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프 장비인 더블로를 대표 상품으로 가진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또 세계에선 2번째로 하이프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를 출시했었고요. 최근에는 이 하이프와 고주파라는 이제 RF를 결합한 V로라는 제품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이로닉이 지난해 말에 이란 현지 대리점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또 마련했습니다. 이란은 중동 내에서도 비교적 큰 미용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블로와 실크로 같은 대표 상품들을 2년간 15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는 남미의 콜롬비아, 러시아 또 이 대리점과의 독점 유통 계약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2달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이들 지역에서 호재가 잇따랐습니다. 자, 비올에서의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RF 기술을 활용한 실펌X라는 제품이 대표 상품인데 지난달 브라질 현지 판매를 위한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또 올해 1분기 내로는 중국에서의 인증도 마무리한다는 게 회사 측의 계획입니다. 자, 또 슈링크로 유명한 클래시스라는 회사는 최근 출시한 볼유머라는 제품이 아주 고가 장비인데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인증을 획득하면서 수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이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쫙 보면 작년 상반기까지는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죠. 그러다 하반기 들어서 좀 주춤한 모습이 역력했는데 해외 시장 진출 소식이 올해 주가에는 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국내 임의용 기기 업체들의 경쟁력은 바로 가성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시장은 이미 좀 포화 시장에 직면을 했고요.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 진출을 일찌감치부터 노력을 해왔고 주식장에서는 여기에서 얼마나 성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왔습니다. 말씀하신 작년 한 3분기까지 관련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해외 시장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던 걸로 해석이 됐고요. 자,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바로 올해가 이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결실이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는 시장은 바로 미국 그리고 중국입니다. 미국에서는 미용 시술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높은 기술력으로 일찌감치 시장을 선점해온 이스라엘의 인모드, 또 울세라로 유명한 독일의 멀츠, 미국의 솔타 메디컬 같은 회사들이 아주 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가성비를 내세운 K-미용기기 기업들이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원텍이라는 회사의 경우에 대표 상품 올리지오의 미국 진출이 올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최근 라비앙이라는 기기가 FDA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시장을 말씀드리면은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장인데 인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수년간 시장 진출을 위해서 노력해온 결과 올해부터 좀 이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미용기기 이 섹터 다시 한번 증시의 또 다른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미용기기 산업은 의심할 필요 없이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는 산업입니다. 국제 미용 성형외과 학회 통계에 따르면요, 글로벌 미용시술 시장 규모가 지난 2021년에 한화 기준으로 약 120조 원인데 2030년이 되면은 330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은 게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비침습 시술 기기들인데요. 이 부분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는 좀 리스크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거래일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한 또 하나의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온디바이스 AI 소식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추가적인 상승의 룸을 우리는 어디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스마트폰은 옛말이다. AI폰이라 부른다. 2027년엔 유저 절반이 AI폰을 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CES 2024를 닷새 앞두고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일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김선영 대표님은 전날의 상승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날의 상승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앞으로 AI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CES 이런 거 매년 하는 건데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올라가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업종 자체가 꾸준히 발전하는 게 중요하지 헬스케어 무슨 JP모건 헬스케어 한다고 관련주 투자하고 CES 한다고 관련주 투자하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항상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라고 부르죠. 이제 CES 2024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화두 당연히 AI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IT 업계는 물론 이제 최근까지 투자 업계를 많이 휩쓸었었던 생성형 AI를 넘어서 온디바이스 AI가 그 중심에 설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 AI 기술을 이제 적용한 제품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슬슬 눈에 띄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라는 증권사의 어떤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모바일과 가전 등에서 AI 서비스를 아예 이제 탑재해서 서버나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인데 온 디바이스 말 그대로 이제 디바이스에다 이제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장치에다 올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클라우드 방식인 생성형 AI와는 좀 다른 형태의 AI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자체 저지연을 통해서 빠른 작업이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AI의 문제점인 보안 문제를 좀 커버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서비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을 지금 많이 뛰었단 말이죠. 똑같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 못 사신 분들 사도 됩니까? 일단 온디바이스 AI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투자 포인트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심한 경우가 이게 좀 과한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원래 있던 테마 말고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난 이거 안 하고 이게 좋아. 이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기술은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서로가 가진 단점들을 양쪽에서 보완하면서 서로 이제 발전해 나가면은 더 이제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하는 방식이 굳이 뭐 난 이게 좋아, 저게 싫어 이것보다는 양쪽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방식을 취하시게 되면은 수익 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어 온디바이스 올라가면 온디바이스 가지고 수익 내시고 있다가 뭐 생성형 AI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수익 내시고 이런 방식이 사실 되게 좋고요. 인터넷 환경이 차단됐을 때는 당연히 온디바이스 방식이 좋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도 점점 많이 커버링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데이터들을 온디바이스에 올리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디바이스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용량이 더 큰 이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두 개를 같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어쨌든 온디바이스를 비롯해서 뭐 반도체 부품사, 뭐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이나 팹리스 기업들은 계속 우리가 쭉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 2년은 이것과 관련한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시장을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중심에서 좀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투자하실수록 당연히 수익률에 대한 업사이드나 기대 수익률은 올라갈 겁니다. 이에 따라서 좀 길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AI 하면 또 갑자기 생각난 AI 결정차라 부르죠.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이제 이번에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국내 증시 모빌아이 급락 여파로 뭐 주가가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을 확대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갈지 여부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방산주 소식도 짚어볼까요? 최근 좀 조정이 깊었던 방산주들이 연초 이후 그래도 좀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 좀 한번 살펴볼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여러분, 국가의 존립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좋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세계 각국이 러우 전쟁이 벌써 3년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그리고 가장 좋은 무기는 어디냐?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이고요. 바로 K방산입니다. 아니 독일이나 뭐 미국의 탱크가 우리 한국 탱크보다 성능이 더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능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에이브람스라든가 레오파드 전차는요. 한 대당 얼마냐? 200억입니다. 우리 한국의 흑표나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100억입니다. 가격이 2배나 비쌉니다. 그리고 성능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볼 때요. 그들 탱크는요. 기름 가득 넣고도요. 200km밖에 못 갑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탱크는 500km를 갑니다. 훨씬 더 효율이 높죠. 마지막으로 생산하는데 우리 흑표라든가 K9 자주포는 불과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생산이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 독일은 3년 걸립니다. 그거 완성하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 대비 가성비라든가 효율성 면에서 대한민국의 K방산은 세계 최고다라는 것이 이미 외국인들도 알고 기관들도 압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꾸준하게 이제 방산 업종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 시스템스, LRG 넥스온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등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꽤 좋아 보이는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소테마주의 옛날에는 방산주가 소테마주였습니다. 한번 어디가 수주 받았다 그러면 반짝 1, 2 올라갔다 또 내려오는데요. 이제 저는 테마주에서 벗어나서 방산주는 말 그대로 짧은 순간의 상승이 아니고 길게 짧아도 몇 개월, 길면은 6개월 이상 추가 상승 가능한 업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해운주는 5% 말씀드렸죠. 방산주는 여러분 계좌의 약 10%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공모주 시장이 작년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요즘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 막 확대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준비하려고. 자, 이런 그 공모주 열기, 요거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단추 IPO 기업이 오늘부터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유주환 기자, 이번 주 수요 예측 들어가는 포스뱅크라는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네, 포스뱅크는 포스기, 키오스크 등을 제조해서 국내외 유명 대형 마트, 편의점, 식당 등에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미주와 유럽, 아시아 등 세계 80여 개국의 거래선을 뚫어놓은 상황입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ERP에 기반한 품질 관리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재작년 기준으로 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05억 원, 126억 원을 올렸고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매출 신장률이 22.5%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하나증권을 주관사로 상장 절차를 진행을 해왔고요. 총 공모 주식 수가 150만 주에 희망 공모 밴드가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총 공모 규모가 195에서 225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1,216에서 1,403억 원으로 기대가 됩니다. 수요 예측 결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이달 중순인 17일과 18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거쳐서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올 들어 첫 수요 예측에 나서는 기업인데 기관 투자자들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나요? 네, 다들 기억하시지만 작년 IPO 시장이 그야말로 성황을 이뤘었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서 그린리소스, LS 머트리얼즈, DS 단석 같은 대박 사례가 줄이었고요.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이 갑자기 꺾일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이 기관들이 수요 예측에서 점점 더 높은 가격을 써냈고 그 결과 공모가가 희망 밴드 상단에 걸쳐지거나 아니면 그걸 초과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늘어났었습니다.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은 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IPO 시장도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할 것 같다라는 말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까? 네, 먼저 한 해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1월의 기업 공개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달에 총 9개 기업이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예년 평균 1월에 한 8개 기업이 수요 예측을 나섰고 작년에는 7개였던 거에 비하면은 좀 그 숫자가 늘어난 걸 알 수가 있고요. 당초 오늘부터 수요 예측을 진행하려고 했던 온라인 가구 유통 기업인 스튜디오 3위계 스케줄은 조금 늦춰지긴 했는데 이달 안에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외 선박 부품 제조사인 현대힘스, 원자력 설비 정비사 우진 엔텍, 또 벤처 캐피탈인 HB 인베스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이닉스 등도 이달 내에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자,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APR이라는 기업입니다. 우리 대여급이라고 부르는 시가총액 1조 이상이 되는 기업인 APR도 수요 예측에 나설 계획이어서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뷰티 디바이스를 개발, 제조,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메디큐브 AGR이라는 기기가 대표적인 상품이고 작년 3분기 누적으로 해서 매출이 3,718억 원, 영업이익 698억 원을 기록한 알짜 기업입니다. 장외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약 3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소시민들의 공모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부터 공모주 배정을 일단 받기만 하면은 받는 자체가 매우 어렵긴 했지만 일단 받기만 하면은 수익을 냈던 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가 지금 사그라들고 있어가지고 혹시 IPO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가 좀 궁금해서 좀 관련 전문가들을 취재를 해봤는데요. 자, IPO는 상장 1, 2년 전부터 일찌감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금리를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 IPO 주에 투자를 하면서 금리를 많이 따질 필요는 없다 이런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공모가가 번번이 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이런 케이스는 약간 시장이 과열됐다는 의미로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진년 IPO 시장 일단 오늘부터 다음 주 11일까지 포스트뱅크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 또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자금 조달에 나선 LG 디스플레이 소식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김선영 대표님이 LG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소식, 기업들의 유상증자 단행 소식 좀 자세히 전해주셨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6,5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했다라는 소식이 벌써 들려왔습니다. 구체적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전 요즘에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굉장히 신납니다. 매일매일 주제를 너무너무 잘 주고 있어가지고요. 물론 좋은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설명드릴 게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어제 제가 유상증자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바로 또 LG 디스플레이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LG 디스플레이가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1조 3,579억짜리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에 이어서 이 신디케이트론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에 따라서 6,500억을 추가로 자금을 조달했고 이미 2,000억을 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보니까 신한은행과 산업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 세 곳과 함께 이제 신디케이트론 차입 계약을 이미 체결했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방식은 일단 3년 거치고요. 그리고 2년 분할로 상환하는 방식이고 이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3개월 CD에다가 이제 1.6%를 합하는 값이겠죠. 그래서 하면 최근 기준으로 5.4% 정도 이자가 되는데 지난달 28일 일단 신디케이트론에서 2,000억 정도를 인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4,500억도
아마 조만간 이제 상반기에 찾을 계획이라 하고 해당 자금은 일단 OLED 설비 투자에 이용하겠다라고 했는데 하겠죠. 일본 하겠죠. 어쨌든 다행인지 어쨌든 이제 올해는 추가적으로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게 차입금이 4조 5,270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제가 계산 좀 해봤더니 이자 비용만 쓴 게 5,086억이거든요. 근데 5,086억이 이자 비용인데 신디케이트론으로 받은 게 6,500억이면은 이거 받아봤자 이자 비용밖에 처리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탓으로 2022년도보다는 22.7%가 좀 상승했다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6,500억 원을 이제 조달을 했다, 돈을 빌리게 됐다, 뭐 얘긴데 이거를 신디케이트 론 방식으로 했단 말이죠. 예전부터 뭐 신디케이트 론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포인트 확실히 신디케이트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데 신디케이트라는 건 말 그대로 연합체라는 의미예요. 이게 보통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저도 M&A 계속 했기 때문에 신디케이트론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제 어떤 한 기업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 우리는 보통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데 은행의 입장에서 이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야, 제가 신용이 좋은 회사라고 하면은 많이 빌려주겠죠. 뭐 부채 비율이 낮으면 많이 빌려주겠죠. 근데 이게 아닌 경우에는 야, 우리 몇 군데 좀 모여가지고 좀 같이 한번 해볼래라고 하는 게 신디케이트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월가에서 M&A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거 재밌는 게 2022년도에 이 신디케이트론 이용한 월가의 많은 금융사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22년도 이후에 23년도에 좀 잠잠했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게 첫 번째로는 자금 조달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가 끝났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좀 들어가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가 야 얘들 영끌하는데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최근까지도 이제 신디케이트론에 참여를 꺼려하는 금융사들도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최근에 신디케이트론 시장이 다시 좀 진입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JP모건도 최근에 이제 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좀 이제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필드에서도 이제 월가 은행들이 보통은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의 레버리지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데 요거를 제쳐두고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면서 방식 자체가 보통 이제 라이플샷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라이플은 보통 우리가 이제 올림픽 보면 이제 한 발씩 쏘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사를 보통 이용하는데 연사가 아니고 점사입니다. 그 얘기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기업 하나하나씩 자금을 조금씩 조달해가지고 한 곳씩 투자한다는 방식이 라이플샷 방식인데 라이플샷 방식으로 선별적이고 소량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신디케이트론 시장의 어떤 살아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 조달 시장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디케이트론이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최근에 우리나라가 폴란드한테 무기를 수출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돈 없다고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 빌려줄게라고 하면서 은행들이 연합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신디케이트론이 이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 말씀드리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이제 보통 집 살 때 뭐 회사에서 대출 받고 내 거 신용 대출 받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영끌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끌을 했을 때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올해 돌아오는 부채 비율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차입금을 잘 갚아 나가는지 여부를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